호치민 의학학 대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 메디칼 저널의 전임 편집장 박중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How to Review Manuscript and How to Reply to Review Comment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도에 따라서 논문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많은 논문들이 과연 재현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 프리데이터 저널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메일을 클렌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프리데이터 학술지에서 뭐 논문을 투고해달라, 뭐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편집장은 결국은 이런 리프로듀서블이 재현이 되지 않는 여러 논문들을 어떤 스크리닝하는 그런 어떤 가디안이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피어 리뷰의 목적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재현이 되지 않는 논문을 배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디스인포메이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고 컴파운딩 팩터 바이어스가 있는 논문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또 그 연구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디스인포메이션으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전달함으로 해가지고 환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장들은 이런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가치 있는 논문, 그러니까 노블 파인딩이 있는 논문들을 재현성이 있고 노블 파인딩이 있는 논문들을 셀렉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피어 리뷰 과정을 통해서 연구윤리, 출판윤리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피어 리뷰 프로세싱을 거치면은 논문들의 퀄리티가 훨씬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그런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출판되는 논문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I 저널의 에디터들은 이 투고가 되면은 이제 좋은 논문을 이렇게 셀렉션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을 이렇게 셀렉션하냐, 이게 보시면은 에디터들은 타이틀, 앱스트랙트, 테이블, 피겨만 봐도 대충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디컬 사이언스의 발전에 실제 이 논문이 기여를 할 수 있지가 아닐까, 이거 먼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를 이렇게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렇게 투고된 논문을 이렇게 픽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엄격하게 하면은 사실 학술지 임팩트 팩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YMJ 경험인데요. 그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논문 출판 수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15년은 240편, 연간 240편을 냈는데, 그걸 한 140편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어 리뷰 프로세스가 굉장히 그런 아티클의 퀄리티를 많이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는 그 아티클의 타입에 따라서 그 인용 빈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건데, 보시면은 상당한 아티클 타입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아티클 같은 경우는 많이 인용이 되는 반면에 그 케이스 리포트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 빈도가 많이 떨어진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편집장들 보면은 이제 케이스 리포트는 많이 줄이고 리뷰 아티클을 좀 좋은 리뷰 아티클을 좀 실어서 어떤 임팩트 팩터를 올리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 간기도 굉장히 임팩트 팩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YMJ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그 짝수달에 퍼블리케이션을 했는데 이걸 홀수달, 제뉴얼리, 마치, 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두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게 그냥 먼슬리 발행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찍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찍 그런 퍼블리케이션이 되고 그리고 또 익스포저 타임이 독자들한테 익스포저 타임이 길게 해주는 효과를 좀 기대하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 많이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편집장들의 그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업무 강도를 이렇게 좀 파이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편집장들의 가장 큰 그 힘든 게 뭐냐면은 리뷰어를 선정하고 리뷰 과정을 진행시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한 편집장의 워크로드의 한 50%는 리뷰어 선정과 리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게 어떤 리뷰 아티클, 좋은 퀄리티의 리뷰 아티클을 섭외하는 거, 그 다음에 매뉴스클립 에디팅, 그 다음에 뭐 파이널 디시전 이런 건 사실은 뭐 힘들지는 않습니다. 뭐 파이낸스도 큰 우리나라 코리안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다 비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 그 기관에서 학회니 기관에서 그냥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출판 윤리가 이제 상당한 또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편집장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연세 메디컬 저널에 이제 그 편집장을 하면서 보면은 리젝션 레이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관 내하고 연세 대학교에서 투고한 논문, 그 다음에 한국에서 투고된 논문, 그 다음에 한국 외에 국외에서 투고된 논문에 대해 보면은 이게 리젝션 되는 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투고된 논문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좀 리젝트 레이트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리안 메디컬 저널을 피어 리뷰를 하면서 이제 경험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저널에 투고되는 그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 저자들이 많은 경험을, 특히 일 저자들이 많은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펠로우라든지 주니어 스태프들이 투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이런 펠로우 주니어 스태프들이 첫 번째 그 영어 논문으로 SCI 논문으로 이렇게 한국의 메디컬 저널에 이제 투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투고된 논문을 보면은 이 corresponding author들이 제대로 이렇게 슈퍼바이즈를 한 논문도 있고 그냥 대충 그 슈퍼바이즈한 논문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이 한국의 메디컬 저널에 이렇게 투고된 논문을 보면은 굉장히 또 하이 퀄리티 리서치다 그러면은 대부분 저자들은 이 글로벌 저널에 굉장히 임팩트 팩터가 높은 글로벌 저널에 먼저 투고를 하고요. 에버리지 퀄리티의 리서치다 그러면은 이 한국 메디컬 저널에 이렇게 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 호치민 UMC에서 준비하는 그런 저널 학술지도 마찬가지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어 리뷰 프로세스는 저는 티칭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학자로서 어떤 메디컬 아티클을 제대로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그런 저자들한테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리스폰서빌리티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어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그 심사를 하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리서치라든지 퍼블리케이션 윤리에 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트랜스페런시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자됨의 기준에 충족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이 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지 없는지, 또 IRB, 기관 IRB, 또 중앙 IRB에서 이 연구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로부터 자기의 직례가 발표되는, 퍼블리케이션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인터벤션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미리 클리니컬 트라이얼 GOB라든지 크리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그 사이트에 그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 등록이 돼야 됐는지, 이런 과정에 준수가 됐는지, 이런 걸 좀 보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리서치 그 에시스의 바이올레이션을 보게 되면 파브리케이션, 팔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플라기알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술지에서는 이 파이널 디시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크로스 체크로 이렇게 플라기알리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파이널 디시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윤리 바이올레이션에는 이중 출판, 이중 투고. 이중 투고가 굉장히 좀 흔히 이렇게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살람이라든지 이말라스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리뷰어들이 이제 보는 게, 그러면은 이 투고된 논문이 과연 이 저널의 독자들한테 흥미가 있는 이슈인지,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학술지마다 정해져 있는 스코프가 있습니다. 학술지가 좋아하는 스코프가 있는데, 이런 좋아하는 스코프인지, 그리고 또 그 많은 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적으로 클리니컬의 그 필드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큰 연구들을 이렇게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리지널리티를 볼 수밖에 없죠. 이 데이터들이 과연 믿을 수가 있는지, 이 통계적 파워가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의 디자인이 그 하이포세시스를 검증하는데 적절한 이런 디자인인지, 뭐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인지, 아니면은 이 프로스펙티브 레트로스펙티브인지, 아니면은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엔드 포인트가 언맷 니드를, 우리의 의학적인 언맷 니드를 반영한 제대로 된 엔드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리뷰어들은 이 스타디가 바이어스는 없는지, 스타디 디자인이 적절한 스타디 디자인인지, 그 다음에 그 컴파운딩 팩터는 제대로 이렇게 매니지 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을 사용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투고된 논문이 이 발표하기에 적절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타이틀, 앱스트랙트, 리절트, 테이블, 피겨들,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이런 그 논문들의 그 내용이 어떤 하이포세시스에서 출발을 해서 컨클루전까지 어떤 컨시스턴트 스토리를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어의 수준이 많이 좋아졌는지, 뭐 괜찮은지, 그 다음에 타이포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SCI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투고가 되고, 그 리젝트률이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리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크리닝 페이지에서 에디터들이 리젝션을 봅니다. 그래서 에디터들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봐서 어떤 뭐 경험이 많은 에디터들은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파인딩이 없다든지 오리지널티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리젝트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저널들이 좋아하는 스코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너무 좀 스페시픽한 주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술지 입장에서는 인용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너무 프리리미나리한지, 스태티스틱 파워가 많이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스터디 디자인 에러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디자인 에러가 있으면은 사실 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경우, 그 다음에 또 논문의 그 퀄리티라든지 영어 수준이라든지 타이포 에러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리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리뷰라는 것은 그 논문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제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좋은 리뷰어는 이 good author, good reviewer equal good author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잘 쓰는 사람들이 리뷰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홍성태 교수님이 논문 작성의 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걸 지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하는 그런 논문에서 많이 보는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타이틀에서는 좀 굉장히 좀 인포메이티하고 간결하게 써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정적으로 좀 타이틀을 좀 쓰는 게, 그래야지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장광스럽게 길고 장광스럽게 쓰면 독자들의 눈길을 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의 눈길을 끌을 수 있도록 컨사이스하고 인포메이티브하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포스 백그라운드에서는 가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렇게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투고된 논문을 보게 되면은 그 뻔히 잘 아는 사실을 가지고 퍼포스를 좀 기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앱스트릭트라는 게 한 250 워드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게 중요한 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진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히 삭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매터리얼 앤 메서드에서도 어떤 뭐 중요한 테크닉 위주로 간결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개발된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닉을 적용했다라면 그걸 좀 간단히 좀 기술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기법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삭제하거나 기술하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기술을 하는 걸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리절트는 기술할 때 중요한 게 하이포테시스에 연관되어 있는 리절트 위주로 이렇게 기술해야 됩니다. 제가 투고된 논문을 보면 어떤 논문들은 하이포테시스와 전혀 맞지 않는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참 바로 리젝트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클루전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추지 있게 이렇게 리절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리절트에서 많은 투고된 논문을 보면은 그 불필요한 그런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절트는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만 기술이 돼야 되는 거고, 디테일한 것은 이게 매터리얼의 메소드에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불필요한 unnecessary한 그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그냥 기술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를, 데이터를 아마 직접 그 수치를 기술하고 가능하면 p-밸류 같은 경우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클루전은 굉장히 가장 많이 독자들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고 컨사이스하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도 강조했듯이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답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절트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
가능하면 의학저널은 임상적인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를 좀 기술을 해주는 게, 좀 컨클루전에 기술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컨피던트하게,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이 스타디의 임팩트를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컨클루전을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이거 학술지에서는 이제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많은 학술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저도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만들면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된다라는 좀 그런 자기 연구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는 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사실은 편집장들은 대충의 이 논문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든 이 스토리가 컨시스턴트한 스토리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은 어떤 그 가설을 논리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그런 가설을 기술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unknown 퀘스천이 뭔지, 또 unknown 메디컬 니드가, unmet 메디컬 니드가 무엇인지, 이런 거, 왜 이 물질을 타겟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저자의 하이포테시스에 기반이 되는 사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이제 서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게 투고된 논문을 보면은 너무나 좀 잘 알려진 사실들을 좀 기술하는데 이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잘 아는 사실들은 그냥 과감하게 딜리트하는 게 굉장히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이 너무 길면은 보통은 한 30워드 정도를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롱텐 센텐스를 하게 되면은 이 문필가가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풍부해지고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의학자가 쓰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오히려 좀 그런 좋은 그런 긍정적인 이펙트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결하게 컨사이스하게 기술하는 걸 레커멘데이션 드립니다. 메서드 리졸트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인롤되어 있는 페이션트,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한 숫자의 그런 그 대상을 확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저는 메인 그 리졸트가 어떤 다양한 그 연구 기법에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지, 셀 스타디로도 증명하고, 또 인비보 스타디로도 증명하고, 또 가능하면 또 휴먼 데이터로도 이렇게 서포트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스타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셀 스타디만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임팩트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투데이트, 이노베이티브한 또 최근에 또 연구 기법들을 좀 인용을 좀 사용이 되면은 이런 걸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해석이 됐는지, 그런 또 스터디 디자인에 맞는 그 N수라든지 그런 그 대상 환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 통계를 돌려야 되는데 제대로 통계를 돌렸는지,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통계 전문가들의 자문에 그래서 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술지에서도 이렇게 편집을 할 때, 리뷰할 때 필요하면은, 편집장이 필요하면은 그 통계 전문가한테 이렇게 리뷰를 그 부탁을 또 따로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피규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많은 경우에 그 똑같은 그 데이터를 테이블로도 보여주고 피겨로 보여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중복된 것은 다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블이나 피겨가 데이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보통은 전에는 그냥 심플 바 그래프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심플 바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어떤 오리지널 데이터가 어떤지 보여주기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캐터드 그래프라든지
박스 플롯 그래프를 원한다든지, 뭐 웨스턴 블롯을 직접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도 비트맵보다는 벡터 그래프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피겨 리전드에다는 아마 스태티스틱한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했는지 좀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학술지들이 이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메디컬 이제 연구자들이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도움을,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만들게 있습니다. 디스커션은 그 결과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렇게 논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인트로덕션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이런 자기 하이포세스가 뭔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건데, 근데 어떻든 좀 그런 좀 뭔가 인트로덕션과 분명히 좀 차별이 되게 디스커션을 좀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션에서는 이 본인의 연구의 오리지널리티가 뭔지, 어떤 스트롱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기존의 연구하고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뭐 새로운 기법을 사용을 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클리니컬, 메디컬 임플리케이션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지,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타디의 제한점, 그 바이어스가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어떤 연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좀 디스커션에 대해서도 좀 인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인트로덕션과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과감하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 기술을 하는 걸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뷰할 때 이제 타이포 에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long English expression이라든지 너무 그 잘못된 긴 그 센텐스라든지, 그다음에 단수 복수, 특히 동양권은 이 단수 복수 컨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수 복수에 대해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자 미스 스펠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니트의 띄어쓰기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p-밸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뭐 소수점 뭐 4자리, 어떤 경우는 2자리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능한 한 이렇게 좀 통일해서 하는 거 있고요. 또 제일 더 많이 보는 게 p-밸류는 0.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p-밸류는 0.001 이하, 그 다음 P는 1.0,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P는 0.999 이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걸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약자를 쓸 때는 그 처음에 나타났을 때 풀네임 다음에 약자를 그 기술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을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종명을 기술할 때는 이태릭 폰트로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매터리얼 같은 경우는 시티, 스테이트, 그 다음에 나라, 국가명을 이렇게 기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초보자들은 이런 타이포 에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게, 여러 번 논문을 쓰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 써보시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에러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지적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실수를 다음에는 안 할 수 있도록 이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또 타이포 에러가 많이 있으면은 논문이 굉장히 그 퀄리티가 떨어져 봅니다.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연구 진실성에 이렇게 좀 엄밀하지 않은 거, 연구가 엄밀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억셉탄스에 상당한 영향을 이제 끼칩니다. 그 다음에 리뷰어가 이런 그 리뷰어 코멘트를 라이팅할 때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논문이 퍼블리케이션이 되면은 이 학술지의 저작권을 전부 다 양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퍼블리케이션 되기 전에는 그 매뉴스크립트의 그다음에 소유권은 프로퍼티는 사실은 저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 과정에서는 이 논문의 맨스크립트의 그런 권리는 모든 권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컨피덴셜한 이런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리크를 한다든지 공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자들한테 이제 상당한 그런 그 해로운 효과를 이렇게 그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잘 준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서는 바로 이 매뉴스크립을 딜리트하는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리뷰어들이 또 바쁜 와중에 리뷰를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2달, 석 달 막 이렇게 질질 끌면은 이 저자 입장들은 굉장히 그 많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리젝트 됐다, 뭐 억셉트 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리젝트 됐으면은 다른 학술지에 바로바로 이렇게 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데드라인을 꼭 지켜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뷰어 코멘트는 이 리뷰어 코멘트를 통해서 이 아티클의 그 퀄리티를 올리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스트럭티브 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폴라이트 해야 됩니다. 이게 리뷰어나 이 어서나 뭐 또 같은 동료들입니다. 이렇게 같은 연구자들이지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폴라이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 리뷰어들은 익명이거든. 이름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언폴라이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간혹 이렇게 눈에 띄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삼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뷰어는 그리고 이런 이밸루에이션 하는 데서 conflict of interest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이런 연구 주제에 대해서 경쟁하는 관계라든지 또 너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사이가 안 좋은 연구자다 그러면은 여기에 리뷰할 때 이렇게 잘 됐다 이거 일단 리뷰할 때 나쁘게 하고 그러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과 저자들과의 그런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런 리뷰에서 이렇게 빠지시는 게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또 리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리뷰어도 이게 바이어스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게 리뷰어도 사실 우리 동료이기 때문에 이 논문만 봐서는 그냥 읽어만 봐서는 그냥 그 논문의 그런 퀄리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연구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어들은 그 리뷰어들의 스타디라든지 그 리뷰어들의 오피니언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런 논문들을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박하게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컨텐트 베이스드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연구 아카데미도 이제 사실은 이런 알럼니나 동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게 넓지가 않거든요. 한국만 하더라도 이런 동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동문, 같은 그룹,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그룹인 경우에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뒷받침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대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좀
confirmation bias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그 publication bias는 어떤 포지티브 리절트를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고, 네거티브 데이터는 좀 뭐라 그러나 좀 네거티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nflict of interest bias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이런 컴피티터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바이오 벤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또 회사들끼리도 굉장히 연구자분들이 다 이렇게 요즘에는 다 연구자분들이 다 회사를 다 한 회사 정도는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회사의 이해관계하고도 이렇게 좀 자기의 그런 거하고도 좀 컴피티션이 있으면은 좀 회피를 하는 게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장이 가장 힘든 게 이제 피어 리뷰어를 이제 셀렉션 하는 게 가장 힘든데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uthor recommendation, 에디터가 이제 스크린을 하는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어 리뷰어는 그런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을 하고요. 저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저자가 좋은 리뷰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서들한테는 보통은 한번 3명에서 5분의 리뷰어를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술지가 다 요즘에는 거의 맨데이터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디터가 이제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펀메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 펀메드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보통 10명 정도 셀렉션을 하면은 1명 아니면 2명 정도 억셉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과정이 굉장히 편집장의 그 워크로드를 이제 가중을 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투고된 논문의 레퍼런스에 있는 어서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보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잘 섭외가 안 되면은 이 편집장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 분야에 적절한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영향력에 있는 사람한테 리뷰를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에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학술지에 저자들의 그 동일한 이슈로 투고한 저자들에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술지에 논문이 발표가 되면은 그 저자는 좀 리스폰서빌리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이렇게 논문을 발표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승진 임용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비를 받는데 상당한 혜택을 받았으면 그 학술지의 발전에도 이바지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지에 발표된 동일한 이슈의 저자들한테 리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학술지마다 어떤 리뷰 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리뷰어들이 잘 해주는지, 그리고 또 어떤 리뷰어는 좀 디스포인팅하게 좀 리뷰를 해주면은 그 리뷰어 풀에서 좀 삭제를 하고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연세 메디칼 저널 같은 경우 리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하지만은 또 보시면은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이렇게 리뷰를 요청을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반 정도는 한국에서, 반 정도는 외국에서 이렇게 리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장의 워크로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리뷰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만들어 놓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어쨌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학술지에 투고해 주신 그런 저자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리뷰를 해줬는지, 좀 잘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이런 걸 좀 데이터베이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리뷰를 해줬는데 슈퍼피셜하게 해주시는지, 어쨌든 좀 바이어스 되는 리뷰는 이런 풀에서 좀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워크숍이니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런 how to 리뷰하는 거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어떤 단기간에 리뷰 퀄리티를 올리는 데는 상당한 이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리뷰하면서의 경험을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를 함으로 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퀄리티를 올리는 데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자 레커멘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에디터가 셀렉션한 리뷰나 저자 어서 레커멘드 리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좀 억셉턴스 레이트가 에디터가 선정한 경우보다 조금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디시전 할 때도 에디터가 파이널 디시전 할 때는 좀 더 좀 받아들이는 게 디스크리펀시가 파이널 디시전과 디스크리펀시가 좀 더 레이트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also recommended 리뷰어를 선정할 때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참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셀프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메일, 핫메일이 이렇게 어드레스가 이런 리뷰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에게서 자기가 자기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리뷰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메일, 핫메일을 쓰시는 리뷰어는 조금 좀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카데믹 인스티튜트의 이메일은 그나마 좀 믿을만하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리플라이를 해주는 리뷰어는 조금 좀 이렇게 혹시 이런 건 아닌지 좀 이렇게 조금 좀 와치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I가 있을 것 같은 리뷰어는 이렇게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자 추천 리뷰어를 보게 되면은 동일 기관의 리뷰어를 동일 기관에 있는 분을 리뷰어로 추천을 한다든지 자기 밑에서 배운 트레이니를 다른 기관에 있지만은 자기가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저자 리뷰어로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집인들은 이게 저자 어서 레커멘디드 리뷰어만 가지고 이 논문을 심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한 명은 어서 레커멘드로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한 명은 에디터가 선정한 리뷰어로 하는 게 듀얼 트랙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연세 메디컬 저널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뷰어가 있는데 리뷰어 이름이 그게 그런 의심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람이 자기 기관에는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요. 이 리뷰하는 과정도 트랜스페런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뷰어가 이 COI가 있으면은 리뷰어에서 이렇게 그렇게 회피를 해야 되는데요. same institute에 있는 사람들이 저자와 same institute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코워크를 자주 하는 리서처인 경우, 그 다음에 연구 분야에서 경쟁자인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서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COI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어 리뷰 프로세스라는 것은 사실은 디스커션입니다. 이게 동료 연구자의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커션을 리뷰어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사물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뷰어는
이런 논문의 이게 퀄리티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리스폰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지식의 수준에서 경험의 수준에서 다른 경험의 수준에서 이런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리뷰를 코멘트를 하고 여기에 대한 리플라이를 하면서 어떤 더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서들이 거기에 대해서 리뷰가 의견을 줬으면 거기에 다 따라야 되는 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기의 오피니언을 다시 그 리스폰스로 이렇게 리플라이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개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견 차이를 디퍼런스를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리뷰 과정을 통해서 어서는 새로운 리서치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주니어 수업 때 많이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면은 제가 참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코멘트들이 제가 학문적으로 성장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걸 이제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구자가 이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 것이지 않냐, 리뷰 프로세스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리뷰 프로세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출판 윤리가 이렇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퍼블리케이션 됐다든지 그런 경우 요즘에도 워낙 이렇게 연구자들은 이런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압박을 많이 가기 때문에 더블 퍼블리케이션, 더블 서브미션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리뷰 심사 과정에서 리서치 에식스 바이올레이션이 이렇게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연구들이 이렇게 리텍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뷰어가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어가 또 너무 또 많은 또 사실 가장 리뷰어 코멘트에 아픈 것들이 추가 실험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저자들이 정한 스콥이 있거든요. 이런 스콥을 넘어서는 further experiment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뷰어가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실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뭐 저자들의 스콥, 연구 스콥을 낼 걸 해야지 할 수 없는 걸 요구한다라는 것. 사실 연구자들마다 그런 역량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요구한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저자들한테 너무 언폴라이트한 익스프레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또 이 저자들한테, 자기 연구 결과를 사이테이션 해달라고 또 강박적으로 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리뷰어는 그 저자들은 리뷰어의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리뷰어가 이런 전혀 이렇게 페이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편집장 학술지로부터 어떤 특별한 페이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학술지가요. 근데 다만 어떤 아카데믹 소사이티의 한 일원으로서 이걸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떤 리스폰서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리스폰서빌리티를 리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자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이분들한테서 이제 폴라이트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어가 그 논문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리뷰어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어서는 이 아티클을 그냥 쉽게 명확하게 왜 이해를 못하게 어렵게 작성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저자들은 그런 쉽게 작성해야 될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좀
이런 리뷰 과정을 통해서 논문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코멘트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는데 저는 집단 지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first author, 뭐 corresponding author 이런 분이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first author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corresponding author는 좀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corresponding author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도 생각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 author들도 같이 모여서 디스커션을 하면은 훨씬 더 좀 더 그런 좀 뭐라 그러나 좀 훨씬 더 종합적인 그 리스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서 리플라이를 작성하는 걸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 리뷰어들이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그게 저자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그 본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그 리뷰어들이 추가 실험을 요구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할 수 있으면은 뭐 하죠. 하면 되는 거고, 할 수가 없으면은 그 저자들의 의견이 어떻다.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좀 기술이 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불필요한 실험이다. 이런 추가 실험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또 많은 또 리뷰어들이 요구를 하는 게 논문을 좀 컨사이스하게 기술되는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에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리던던트한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적자들이 대부분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삭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테이블이나 피규어 같은 게 중복이 되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필요하면은 또 이렇게 멀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그 파이널 버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훨씬 그 퍼스트 버전보다는 훨씬 이 논문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파이널 디시전은 리젝션이나 하더라도 이렇게 리뷰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그 훨씬 다른 학술지에다 투고했을 때 억셉턴스 레이트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자들이 그 리뷰의 코멘트에 답변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에디터나 리뷰어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디터들은 이런 논문 퀄리티, 학술지의 퀄리티를 올리는데 이제 굉장히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에디터들은 기본적으로 픽업합니다. 이게 좋은 것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논문을 픽업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픽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에디터에 대해서 뭐라고 블레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에디터, 리뷰어들이 에디터한테 보내는 게 또 컨피덴셜 코멘트가 있거든요. 저자한테 보내는 코멘트가 있고 컨피덴셜 코멘트가 있습니다. 컨피덴셜 코멘트는 저자가 보기에는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 내용을 써서 적어 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오리지널리티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스코업이 안 좋다. 뭐 그렇게 수준이 낮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적어 놓는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한테 보내는 코멘트에는 별 내용이 없어 보여도 또 컨피덴셜 코멘트는 굉장히 좀 아픈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하는 거지. 에디터가 뭐 별다른 뭐 이렇게 사감이 있어서 이렇게 디시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이 저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리플라이를 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성의 없이 그 리비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리비전을 하게 되면 리뷰어를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에디터도 되게 화가 나요. 이게 뭐 고치라고 지적사항을 여러 개 줬는데 성의 없이 이렇게 리비전을 했다 그러면은 에디터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뭐 에디터가 봤을 때 리뷰어 코멘트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뭐 그걸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에디터도 이렇게 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리뷰어 코멘트가 적절한 리뷰어 코멘트인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성의 없이 리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가장 그 리젝션의 가장 지름길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 피어 리뷰어는 어떤 연구 투고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투고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논문들이 리프로듀서빌리티에 이제 문제가 있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현이 되지 않는 논문들을 리젝션, 익스클루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리뷰어가 되기에는 많은 경험과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편집장의 업무가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그런 그 리뷰 프로세싱을 하는 건데요. 이런 걸 좀 업무를 줄이려면은 좋은 리뷰어 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는데, 좋은 어서는, 굿 리뷰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런 논문 잘 쓰시는 분들을 잘 섭외해서 리뷰어 풀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어 리뷰 프로세싱 과정에서 트랜스퍼런시, 리서치 에틱스, 퍼블리케이션 액세스가 잘 준수되는지 그런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최근 들어서 이런 에틱스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트랜스퍼런시, COI에 충돌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편집장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윤리가, 에틱스가 잘 준수되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주의하고 답변을 쓸 때 폴라이트하고 그냥 코셔스하게 그 작성을 해서 피상적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